2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산속절에서 스님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에 결국 우리는 눈물로 다시 마주해야 했지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인생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기뻤던 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산바람이 소립 사이로 스며들며 희미한 소량을 실어 나르고 저는 가쁜 숨을 고르며 돌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폐암 3기라니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60대가 되어서야 처음 발을 들인 이 산사, 천왕사는 생각보다 작고 소담했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무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가는 눈과 주름 사이로 스며나오는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한미선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몸이 좀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법당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곳에 오는 분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지요.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흘에 한 번씩 산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법당에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집에서는 온통 병원비 걱정, 앞으로의 치료 계획 같은 것들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런 생각들이 잠시나마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청소나 공양 준비를 도왔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마당을 쓸고 법당 앞 돌계단의 낙엽을 치우는 일이 생각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일들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다니. 2주가 지나면서 저는 슬슬 이 절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의 얼굴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원로 스님, 중년의 총무 스님, 그리고 몇 명의 젊은 스님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지 스님이 마루에 앉아 차를 우리고 계셨습니다. 미선 보살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주지 스님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루에서 바라본 뒷마당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텃밭과 그 너머로 보이는 대나무 숲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마당 안쪽으로 한 젊은 스님이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제법 큰 스님이었습니다. 뭔가 제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저기 지나가시는 분은 아, 현호 스님이군요. 몇 년 전에 이곳으로 오셔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십니다. 현우요. 어디서 오셨는지. 서울 쪽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출가하시기 전 이야기는 많이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다들 그런 편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시는 거니까요. 서울. 제 아들 민호도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하지만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런가 보다.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이 아려왔습니다. 20년째 소식이 끊어진 민호. 지금쯤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절의 일원이 된 듯한 기분으로 매일 올라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양간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뒷마당이 보였는데 현호 스님과 다른 젊은 스님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을 뽑고 배추를 다듬으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호 스님이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따다다 똑따똑.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자가 꼬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비틀어 놓은 것처럼. 저 노래. 민호가 어릴 때 자주 부르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그 동요를 유난히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박자로 불렀었는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노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박자가 이상했을까? 원래 노래는 그런 게 아닌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비틀어진 멜로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 같은 느낌이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산사로 향했습니다. 그 젊은 스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혹시 모를 작은 단서라도. 바람이 불어와 산사의 풍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땡크랑, 땡크랑. 그 맑은 소리는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라고,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그 비틀어진 동요가 제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그 비틀어진 동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저는 며칠 뒤 용기를 내어 현우 스님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법당 뒤편에서 혼자 마당을 쓸고 있는 현우 스님을 발견했을 때 제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현우 스님. 그가 빗자루를 든 채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 눈매, 그 이마의 형태, 정말 민호를 닮았어. 며칠 전에 스님께서 흥얼거리시던 노래, 참 정겨운 노래더군요. 현우 스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어릴 적 기억에 남아있던 것을. 혹시 어디서 자라셨는지. 저희 아들도 그런 노래를 좋아했었거든요. 그 순간 현우 스님이 빗자루를 3개 땅에 내려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출가하면서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벽을 쌓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공양간에서 일하다가 다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현우 스님이 혼자 쌀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님,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오래 서울에 살았었거든요. 혹시 어느 동네? 현우 스님이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살님,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냥 현우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쌀그릇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보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경계하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일주일이 더 지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해질 무렵 법당 앞 계단에서 현우 스님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도 추위를 많이 탔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우 스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간 후로 소식이 끊어져서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나 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현우 스님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보살님, 자식과 부모 사이의 인연도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속세의 정에 매여 있으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현우 스님은 법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무소에 잠시 들러 주지 스님께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은 안 계시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니
벽에 붙어 있는 여러 공지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 행사 안내, 불교 강좌 일정, 그리고 저건 뭐지? 구석에 흐릿하게 붙어 있는 한 장의 공지문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법률사무소 명의의 상속유류분 안내문이었습니다. 대상자 김땡땡. 김씨 성을 가진 누군가에게. 글자가 흐리고 일부가 찢어져서 정확히는 읽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상속 관련 법적 공지였습니다. 왜 절에 이런 게 붙어 있지? 혹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원래 성은 김씨였습니다. 김민호.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현호 스님의 단호한 거부, 그가 보여준 복잡한 감정, 그리고 종무소에서 본 그 법률 공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일 리는 없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정말. 내가 맞다면. 엄마가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의 주먹 앞에서. 나는 너무 무력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었어도, 내가 확인해야 해. 내가 정말 거기 있다면, 내가 혼자 아파하고 있다면. 그 순간, 저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현호 스님이 아무리 선을 그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산사로 향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는 것 대신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에게서 단서를 찾아보자. 현호 스님의 평소 모습, 습관, 말버릇, 뭐든지. 산길을 올라가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조사해보자고. 2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람이 불어와 산사의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크랑, 땡크랑. 풍경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혹시 현호 스님도 그럴까? 그 순간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묻는 대신 관찰하고 기다려보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현호 스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공양주를 맡고 있는 원각 스님이었습니다. 공양간에서 함께 물을 다듬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원각 스님, 현호 스님은 언제쯤 이곳에 오신 건가요? 아, 현호요? 한 3년 정도 되었나.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과묵한 편이지만 그때는 더했지. 어떤 모습이셨는데요? 뭔가 마음의 상처가 깊어 보였어요. 밤에 자주 악몽을 꾸는 것 같더라고. 선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제 가슴이 짜릿했습니다. 민호도 어릴 때 악몽을 자주 꿨었습니다. 아빠가 때린 날이면 특히. 다른 특별한 습관 같은 건 없나요? 글쎄, 그러고 보니 밥 먹을 때 젓가락 쥐는 법이 좀 독특해요. 왼손을 살짝 떨면서 쥐거든요. 왼손을 떨면서? 민호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왼손을 맞아서 한동안 제대로 못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후유증일까요? 며칠 후 젊은 행자 지연이와 법당 청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현호 스님은 평소에 어떤 분이야? 조용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혼자 뭔가 중얼거리실 때가 있어요. 중얼거린다고? 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서서 뭔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세요.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노래 같기도 하고. 비 오는 날, 제가 집을 나간 것도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들어본 적 있어? 한 번은 들었는데 동요 같았어요. 그런데 박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꼬여 있다고 해야 하나.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그 노래입니다. 민호가 부르던 바로 그 노래. 며칠 더 지나서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현우 스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 묘하게 그분이 신경 쓰여서요. 주지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 아들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요. 말투나 행동이. 아드님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그때 아들은 15이었는데 4년 뒤인 19에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들었어요. 남편의 폭력과 새엄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호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 보입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번은 제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정말 자식을 지켜주는 존재인지 의문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지켜주는 존재인지 의문스럽다. 그날 오후 종무소에 청소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외출 중이셨고 저 혼자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등기우편 수령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최근 몇 달간의 우편 수령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눈이 그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김민호 대리 수령 주지.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민호.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김민호. 정말 민호가 맞구나. 손가락이 떨려서 그 글자를 제대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발송인은 땡땡 법무법인. 뭘 보고 계시나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주지 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 주지 스님.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괜찮습니다. 뭔가 찾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김민호라는 이름, 현호 스님의 속명이 아닌가요? 주지 스님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제 아들 이름이 김민호입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주지 스님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호의 속명이 김민호가 맞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현호 스님이 제 아들 민호였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지만 미선 보살님, 그가 과거를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급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고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제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지금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스님. 제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때 제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흑흑. 주지 스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법당 뒤편을 걸어 다니고 있을 때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기와들이 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붕을 한번 갈았거든요. 뒤에서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바꾸신 건가요?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 지붕을 수리하다가
기와 틈에서 오래된 편지들을 발견했거든요. 안에다가 꽤나 많은 양을 숨겨놓았더라고요. 생각보다 틈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편지를요? 누가 그렇게 많이? 확신은 없지만 누군가 어린 시절에 쓴 것 같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어요. 마땅히 숨겨놓을 곳이 없어 기와 틈에 넣어놓은 것 같더군요. 지금은 누가 그랬는지 예상이 되네요. 그때도 현호 스님이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들을 치워주셨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민호가 나에게 편지를 썼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현호 스님은 김민호고 김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20년 동안 찾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엄마라는 것을 알기는 할까요? 그럴 만해.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풍경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내가 그렇게 혼자 아파하면서도 살아있다는 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문을 닫아도 엄마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민호가 현호 스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지 스님의 조언대로 성급하게 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공양간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절에 현호라는 스님이 있다면서? 당장 나와 보라고 해.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김정수. 전 남편과 동거했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각진 눈썹에 강한 인상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표정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정숙이 저를 발견하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미선 아니야? 여기서 뭐해? 정숙 씨, 왜 여기에? 왜긴 뭐가 왜야? 내 권리를 찾으러 왔지. 그 새끼가 여기 있다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에 주변 스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 말씀이세요? 누구긴 김민호 말이야. 내 그 못난 아들 말이야.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돈은 우리 몫이야. 시어매가 아무리 꼼수를 써도 소용없어. 우리가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권리가 있다고. 돈. 무슨 돈을 말하는 거지? 김정숙의 말을 듣고 있자니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에서 현호 스님이 나왔습니다. 김정숙을 보자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야, 김민호! 너 나 기억하지? 내 아빠랑 살았던 김정숙이야. 현호 스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전 현호입니다. 김민호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에이씨, 뭔 개소리야. 내가 김민호 맞잖아.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해놓은 그 재산 우리도 권리 있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법무법인에서 편지 안 왔어? 상속 절차 밟으라고? 그 순간 현호 스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얼마나 독한 년인 줄 아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미리 재산을 내 명의로 빼돌렸어. 내 아빠가 나랑 재혼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극렬 반대하면서 건물이랑 토지를 내 명의로 신탁해버린 거야.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그래서 내 아빠는 나랑 법적으로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 시어머니도 죽고. 잘 됐지 뭐 아무튼 간에. 이제 법정에서 내가 유일한 상속자라고 확정됐다며. 현우 스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관계없긴 뭐가 관계없어. 그 돈으로 내 자식들 대학 보내야 한다고. 김정숙이 저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한미선. 내가 제대로 된 엄마였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내가 남편 말리지도 못하고 애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삐뚤어진 거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제가 모든 것의 원인일까요? 정숙 씨, 제발. 제발은 뭔 제발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현우 스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너도 내 엄마 편 들 거야? 저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김정숙이 주지 스님에게도 거칠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 사람들이 우리 돈을 가로채려고 해요. 주지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곳은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아, 진짜? 이 도움 안 되는 땡중은 뭐야? 주지 스님이 저와 현우 스님을 번갈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스님 이런 식으로 다투시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두 분 진지하게 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화요? 저랑 현우 스님이요? 마음을 보는 의식이 있습니다. 돌아봄 의식이라고 하는데 주지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로 다투기보다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의식은 또 뭐야? 보살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살님이 법적인 문제를 이곳에 가지고 오실 거라면 정식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현우 스님이 주지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민호야, 더 이상은 내가 피해서만 될 일이 아닌 것 같구나.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민호라고 불렀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했어요. 저는 그 의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정숙이 비웃었습니다. 뭔 의식을 해봐야 돈이 나와? 그냥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힐릭 돌아서서 산문을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 안 나오면 소송 걸 거야.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 현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지 스님이 민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민호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엇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정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법적 분쟁. 민호가 그런 부담까지 지고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의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요. 돌아봉 의식.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20년 만에 아들과 진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집 처마 끝이 삐걱거렸습니다. 문득 산사의 풍경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민호야, 이번에는 엄마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내일 밤 드디어 2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를 풀어낼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아이가 엄마의 진심을 받아들일까요? 돌아봄 의식을 하기로 한 다음 날 산사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김 변리사였습니다. 현호 스님이시죠? 김민호 명의로 된 상속건으로 왔습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출가한 몸이라 속세 일에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김민호 씨가 맞으시죠? 주민등록상 거소지도 이곳으로 되어 있고요. 주지 스님이 나서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변리사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김영수 씨의 어머니, 즉 김민호 씨의 할머니이신 고 박순자 여사가 생전에 상강한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신탁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인가요? 주지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1동, 용인 수지구 아파트 2채, 그리고 약 3억 원 상당의 예금입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 시가로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12억이요? 민호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박순자 여사께서 아드님의 재혼을 극렬히 반대하시면서 5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손자 명의로 등기를 옮겨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김영수 씨 사후의 동거인이었던 김정숙 씨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심, 2심 모두 원고 패소입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고 박순자 여사의 생전 증여는 적법하다고 판결났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김정수 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상황이에요. 김 변리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와 명예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김정수 씨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당신 소유입니다. 포기할 수는 없나요? 상속 포기는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상속세 등 세금 문제도 있고 민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아무 관계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김정수 씨가 계속 나타날 테니까요. 변리사가 계속해서 압박하는 중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새엄마와 아빠한테 사랑받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재산 문제로 이렇게 괴롭힘까지 당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현우입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엄마한테는 넌 평생 민호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게 엄마가 아닙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아빠한테 맞아서 온몸에 멍들어도 새엄마가 제 밥그릇을 뺏어도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제가 울어도 도와달라고 해도 민호야. 엄마도 그때 많이 아팠어. 당신이 아팠다고요? 저보다 더 아팠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19살에 집을 나와서 공사장에서 일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혼자 살았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매일 밤 왜 저한테 이런 엄마를 주셨나 하고 원망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그때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 너 찾으려고 사방팔방했었는데 너 아빠는 꽁꽁 숨기기나 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너 집 나갔다는 소리 듣고 매일 한강에 갔어. 그런데 끝까지 못 뛰어내렸어. 김 변리사가 어색하게 입을 떼려고 했지만 주지 스님이 말리셨습니다. 잠시만 저분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저는 민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호야, 엄마가 병원에서 무슨 말씀 하려는 거예요? 폐암 3기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민호의 얼굴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곧 죽을 수도 있다고. 흑흑. 이제야 우리 아들을 만났는데. 흑흑 억울해서 어떡해.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미선 보살님, 일어나세요. 주지 스님. 저는 정말 못된 엄마였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민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현호야,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흘러올 땐 막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인연이라고 하십니까? 특히 이런 것이야말로 인연이다. 김 변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속세 납부 기한이 있어서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주지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6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승려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김 변리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분께 위임하시거나 가족은 없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김민호 씨 어머님 아니신가요? 어머님이 대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 상속되지만 위임만 해주신다면 법적 대리인으로서 행사는 가능합니다. 지금 피한다고 되실 게 아니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도와줄게. 뭘로요?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뭐든지 할게. 저는 죽기 전에 민호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 유산이라면 민호가 지금이라도 혼자 자립하고 승려의 길을 포기하더라도 바깥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변리사가 명함을 남기고 떠난 후 민호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민호야,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그때는 내가 너무 무력했어.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달라. 이번에는 진짜 널 지켜주고 싶어. 민호가 저를 길게 바라보다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의식에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큰 돈, 상속세 2억 원, 김정숙의 계속되는 압박, 민호가 이런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민호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을 한 번에 보상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내일 밤 의식에서 20년간 쌓인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번에는 정말로 내 편이 되어줄게. 의식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저는 민호를 찾아 법당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또 왔군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정리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리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20년 동안 쌓인 게 하루 밤 사이에 사라질 리 없잖아요.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작이요?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아빠가
아빠가 많이 때려서.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날, 새엄마가 제 대학 등록금을 자기 아들 학원비로 써버렸을 때 저는 당신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민호야. 그런데 당신은 제 옆에 없었잖아요. 저를 찾는 노력이라도 했나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엄마도. 당신도 뭐요? 힘들었다고요? 당신이 힘든 만큼 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19살에 집을 나와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겨울에는 시멘트 반죽하느라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요.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고시원에서 혼자 울면서 살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저 혼자 사회에 나와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럼 그때는 왜 안 도와줬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무력했어.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너가 그래도 돈 있는 너, 할머니랑 아빠랑 살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무력했다고요? 진짜요? 제가 거기 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뭐라고요? 엄마가 겁쟁이였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무서웠어. 결국은 당신 자신이 더 소중했던 거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너를 잃을까 봐 무서웠어.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잃을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 결과가 저를 진짜로 잃어버린 거네요. 아시나요? 제가 가장 원망했던 건 아빠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새엄마도 마찬가지고.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엄마였잖아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어야 할 사람이었다고요. 민호야. 그런데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니, 지켜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는 진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호야. 제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산문 쪽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숙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 김민호, 어디 숨었어? 뒤에 30대 초반의 남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아들들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에요. 한 남자가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 새끼가 우리 돈 가로채려는 거야. 민호가 일어나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나가긴 뭘 나가. 우리가 왜 나가야 해? 김정숙의 큰아들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그 돈 우리 거 맞잖아. 우리 아버지 재산이라고. 법적으로는 저희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웃기지 마. 우리가 그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어. 김정숙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한미선, 내가 똑바로 말해봐. 이 새끼한테 돈 포기하라고 하든지. 저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긴 뭐가 없어. 넌 엄마잖아. 김정숙의 둘째 아들이 민호를 밀쳤습니다. 야, 스님이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포기해. 손대지 마십시오. 이 새끼가 지금 우리 건드리나? 상황이 험악해지자 저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만두긴 뭘 그만둬. 우리 돈인데. 김정숙이 현우에게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알고 있냐? 내 엄마가 왜 널 버렸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야, 네 엄마가 너 납치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저 여자 범죄자라고 빨간 줄 그인 거 알고 있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라고. 저 아줌마가 너 어릴 때 데리고 나오다 걸려서 너 뺏긴 거야. 그래서 재산도 다 뺏기고 감옥까지 다녀왔잖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숙 씨, 제발. 뭐 사실이잖아.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 재산 많은 집을 나와? 좀 맞고 살면 어때? 네 엄마랑 네가 맞을 짓 해서 다 맞고 사는 건데.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다 너 지키려고 그런 거야. 너를 자꾸 때리려고 하잖아. 엄마, 잠깐만. 이게 다 사실이에요? 나만 때리던 게 너한테까지 폭행이 번졌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거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들켜서 너 뺏기고, 엄마는 아동 납치범 되고, 재산도 다 잃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김정숙이 여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지키기는 뭘 지켜. 네 엄마는 네 교육도 신경 안 썼나 보다. 그것도 못 참고. 20년 동안 소식도 못 들었어. 너한테 연락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금지당했다고.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눈빛에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넌 엄마 아들이잖아. 난 그럼에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민호야. 그럼 왜 그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법적으로 너한테 접근도 못하게 했어. 면회도, 편지도, 전화도. 그리고 내가 널 두고 나온 거잖아. 어떻게 내가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하겠어. 김정숙이 눈치 없이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범죄자 취급받아서 완전 격리당했잖아. 그래서 20년 동안 못 본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가 그렇게.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호가 마음먹은 듯 저를 보고 눈짓을 보내더니 김정숙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누가 지금 적인지. 지금 얘가 뭐라는 거니? 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며칠 내로 서류 가지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땐 사인해야 할 줄 알겠어? 김정숙은 소설 속에 나오는 악녀 마냥 민호에게 톡소리를 쏴지르고 아들들에게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며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2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만했지. 엄마가 설명도 못 해줬으니까. 내일 밤 의식 정말 함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바람이 불어와 처마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땡크랑. 이번에는 그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20년간의 오해가 김정숙의 실수로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이제 내일 밤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달빛만이 산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오해가 풀린 후 민호와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당 뒤편 마당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주지 스님이 조용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지 스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보살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건 당연합니다. 2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어요.
주지 스님이 법당 처마에서 풍경을 떼어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잠시 맡아 주십시오. 작은 풍경이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이 풍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붙들지 못해도 이어지는 인연의 소리.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나듯이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법입니다. 밤 9시가 되자 민호가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호칭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호야, 와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 오해할 만했어. 엄마가 아무 설명도 못 해줬으니까. 주지 스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삼각형으로 앉았습니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주지 스님이 목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이번에는 말로 하십시오. 하지만 상처 주려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려는 말로 하십시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응, 알고 있어. 하지만 김정숙 씨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범죄자가 되는 것도 감수하셨고, 재산도 잃으시고, 20년 동안 제 소식도 못 들으셨다는 걸. 민호야,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민호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뭐 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 저를 지키시려는 것도 모르고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그러지 말고, 민호야.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줘. 엄마가 정말 못된 엄마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작을 때부터 아빠의 폭력을 막지 못했어. 너한테까지 손을 뻗치는 걸 보고도 바로 행동하지 못했어. 어머니, 너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너무 늦었어. 그래서 들키고 너를 뺏기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주지 스님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민호야, 이제 이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네, 오늘 오후에 김 변리사가 다시 왔었다. 상속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지 스님이 서류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아니 박순자 여사의 생전 증여가 모든 법적 다툼을 끝낸 것 같구나. 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지? 저도 서류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김정숙 씨 측의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제 완전히 내 것이다. 민호가 서류를 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응, 이 돈, 어머니 병 치료하는데 같이 써요, 우리. 안 돼. 그건 내 것이야. 그리고 엄마는 이미 늦었어. 20년 늦은 효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치료 시작해요. 돈은 문제가 아니야, 민호야. 그냥 내가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민호가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주지 스님이 풍경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제가요? 붙들지 못해도 이어지는 인연의 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가져가서 달아두십시오. 그럼 민호는 민호는 여기에서 상처를 더 치유하며 수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에 남지만 매달 초하루에는 산문 밖에서 어머니를 만나겠습니다. 정말? 네, 병원 갈 때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민호가 저에게 합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왼손 엄지에 들어가던 그 과도한 힘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평화로운 합장이었습니다. 민호야, 내 합장이. 아, 이상하죠?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었어요. 주지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풀리면 몸도 바로 앉는 법이다. 그리고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똑똑똑똑똑똑. 따다다다 따다다다. 이번에는 박자가 정확했습니다. 비틀어지지 않은 원래의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민호야, 그 노래.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이제야 제대로 기억났어요. 주지 스님이 마지막으로 낡은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민호야, 이것도 너에게 줘야겠다. 뭔가요? 지붕을 수리할 때 기와 틈에서 나온 편지들이다. 내가 어릴 때 쓴 것 같은데. 맞지? 미처 이 두 개를 챙기지 못했더구나. 얼마나 많이 썼으면, 허허. 민호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맞아요. 제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들 다 태워버리고 없앴는데 이렇게 두 장이 발견되다니요. 낡고 누런 편지였습니다. 어린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보관할 곳이 마땅히 없어 지붕 기와 틈에 숨겨뒀던 거예요. 언젠가 어머니 만나면 드리려 했는데 그럴 일이 평생 없을 줄 알고 몇 년 전에 다 태워버렸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이 두 장이라도 이제 직접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정숙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야? 주지 스님이 최종 판결문과 시어머니의 생전 증여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순자 여사의 생전 증여는 완전히 적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확정됐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이 마지막으로 저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천벌 받을 거야 정말.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저희에게 천벌을 운운하다니요. 그저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가 산문 앞에서 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 초하루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응, 엄마도 기다릴게. 그리고 사랑합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민호야. 바람이 불어와 처마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땡크랑, 땡크랑. 이제 그 소리가 희망과 약속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만남. 초하루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와의 첫 번째 약속된 만남이었으니까요. 산문 밖 정자에 도착하니 민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복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민우야.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응, 요즘 치료 잘 받고 있어. 내가 마련해준 병원비 덕분에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침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멀리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상의 소중함. 민우야, 절에서는 어떻게 지내? 평온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주지 스님께서 저에게 공양주 일을 맡겨주셨어요. 매일 스님들과 신도분들 밥을 짓고 있어요. 민우의 말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요리 솜씨가 늘었겠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김치찌개 만드는 법 기억나세요? 그걸 응용해서 절 음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정말. 그때 내가 옆에서 보고 있던 게 기억나네. 저도 기억해요. 어머니 손길 하나하나 다 지켜보면서 배웠거든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가 약속대로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민우가 저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어떻대요? 많이 좋아졌다네. 항암 치료 효과가 있대. 정말 다행이에요. 병원 로비에 앉아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집 보러 가볼까요? 집, 네, 할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 중 하나를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안 돼. 그건 내 것이야.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걸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며칠 후 민우와 함께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깔끔하고 햇살 좋은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좋다. 정말 좋구나. 베란다에서 산이 보이죠? 날씨 좋은 날에는 저희 절도 보여요. 정말로 베란다에서 멀리 천왕사가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어머니, 20년 동안 못다 한 효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이건 너 거야, 민우야. 너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절에서 내려와라. 엄마는 항상 너가 오기를 준비하고 있을게. 이사를 마친 날 저녁, 민우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걸 달아드릴게요. 그것은 산사에서 가져온 작은 풍경이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했었는데 놓고 가셨더라고요. 어머니 집 처마에 달라고 얼마나 강조하시던지 잊어버리지 않고 챙겨왔어요. 웃음이 나오며 처음으로 행복이란 이런 감정이구나 싶었습니다. 민우가 베란다 처마에 풍경을 달아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땡크랑, 땡크랑.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저희 절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붙들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이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매달 초하루마다 민우와 만나고 병원에도 함께 다니면서 저희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루는 민우가 어린 시절에 쓴 편지 2통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가 또 때렸어요. 엄마는 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좋아요. 민우가. 두 번째 편지에는 엄마에게. 집에서 나갈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민우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어머니, 이제 답장 받은 기분이에요. 20년 늦은 답장이지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 눈이 내린 날, 민우가 찾아와서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눈사람 만들었죠? 응, 기억나. 내가 당근으로 코를 만들겠다고 우겼었지. 지금도 당근 있으면 코 만들어 드릴게요. 하하, 그래. 어서 해봐.
50대와 30대가 된 모자가 눈사람 코를 만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 봄, 저희 병이 천천히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계속 믿기지 않게 병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라. 정말 다행이에요. 내 덕분이야, 민호야. 내가 옆에 있어 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저도 어머니 때문에 진짜 평안을 찾았어요. 그날 우리는 절 근처 벚꽃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합장 자세를 유심히 보던 주지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구나.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합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왼손 엄지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정말 그랬습니다. 민호의 합장은 이제 완전히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20년간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했구나. 네. 이제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그날 저녁 민호가 정확한 박자로 어린 시절 동료를 불러주었습니다. 똑똑똑똑똑똑. 따다다다 따다다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민호야, 그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는구나. 어머니가 저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노래예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지금도 행복해요. 어머니,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와 민호는 정말 가까운 모자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절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매달 초하루뿐 아니라 어버이날, 제 생일, 명절 때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제 집 처마의 풍경은 매일 아침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민호를 떠올립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가 평상복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엄마 옆에 평범한 아들로만 있고 싶어서요. 아니, 앞으로 계속요. 언제든 좋지.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해질 무렵 바람이 불어와 처마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땡크랑, 땡크랑. 어머니, 이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도 그래.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민호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어머니, 응,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호야. 바람이 다시 불어오자 풍경 소리가 더욱 맑게 울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소리였습니다. 붙들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언제든 들려오는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